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출입니다. 자, 이곳 서울 올림픽 파크텔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저녁 8시 5분 정도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얼어붙을 것처럼 차갑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가지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올림픽 파크텔 외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의 외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14도로 예보가 되어 있는 극한 한파가 몰려올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영하 10도의 차가운 날씨 속에 제가 이곳 서울 올림픽 파크텔을 출발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어제에 이어서 천사의 섬 신안군의 비금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전라남도 신안군에 관하여 신안군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요. 자, 신안군은 14개 읍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면에 해당이 되는 비금면, 제 고향 전남 신안군 비금면, 즉 비금도에 관하여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이고요. 또 비금도는 우리나라 14번째 국립공원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겨울 시금치 섬초라고 합니다. 섬에서 생산된 시금치다 해서 섬초라고 하는데요. 서울 강남 지역의 백화점에서도 일반 시금치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두세 배 가격에 팔리고 있는 그 섬초, 겨울 시금치가 또 비금도의 또 대표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곳은 우리나라 호남 최초의 천일염전이 1946년에 그곳에 조성이 됐고 그 이름이 시조염전입니다. 호남의 시조가 되는 염전이다. 천일염전, 그게 1946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와 중국 간에 그 경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그곳에 통일 신라 시대의 최치원 선생이 그곳을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송나라 시절에 고려를 향해 가던 송나라의 사신단 대표인 서경이라는 사람이 1123년에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대사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173년 전 1851년에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관리들 간의 최초의 만남이 지금부터 173년 전인 1851년에 주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영사와 전라도의 나주 목사가 비금도에서 프랑스와 조선 간의 최초의 관리들 간의 최초의 만남이 1851년 5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이자 저의 고향이 전남 신안군 비금도인데요. 비금도는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이고, 이세돌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대회에서는
18번 우승을 했고요. 국내 대회에서는 32번 우승을 한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이 신안군 비금도입니다. 이세돌은 비금도가 고향이고, 제가 비금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80년 1월 1일 목포시로 전학을 와서 목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서울로 진학을 했는데요. 제가 비금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던 비금대광초등학교는 그 건물이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가 된 지 수십 년이 됐고, 그 자리에 바둑천재 이세돌을 기리는 이세돌 바둑기념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세돌은 어떻게 바둑을 배우게 됐냐면, 아버지가 이수호 씨인데요. 그분께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농부셨죠. 그래서 신안군 비금도의 도골이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일을 가기 전에 아들 이세돌에게, 유년 시절에 이세돌에게 바둑에 관한 숙제를 내주고, 아빠가 들녘에서 농사 짓고 오는 사이에 이 숙제를 풀어봐라 라는 식으로 숙제를 내주셨었답니다. 그래서 뭐 반나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숙제를 제대로 풀었는지를 체크하는 식으로 아버지 이수호 씨께서 어린 아들인 이세돌 구단에 대하여 그렇게 바둑 학습을 시켰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아마추어 5단이었습니다. 바둑 아마추어 5단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들을 유년 시절부터 바둑 공부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세돌의 큰형인 큰형도 바둑 이상훈 씨라고, 그분도 바둑 기사하고, 누나인가도 바둑 기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둑천재 이세돌 국제대회에서 바둑 18번 우승했고, 국내 대회에서 32번이나 우승할 정도로 바둑천재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 최초로 알파고와 겨뤄가지고 5판 1승을 해서,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알파고를 상대로 겨뤄가지고 인류 최초로 인공지능을 상대로 1승을 거둔 인물이 바로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세돌을 배출한 신안군 비금도, 저의 모교였던 비금대광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이세돌 바둑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세돌 구단의 아버님 이수호 씨께서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고향 비금도 도골이에 생존해 계신 걸로, 수년 전까지 생존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세돌을 배출한 신안군 비금도, 그 다음에 신안군 비금도는 우리나라 14번째 국립공원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지금부터 43년 전인 1981년에 우리나라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립공원 개수가 23개입니다.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부터 2023년에 국립공원 23호로 지정된 팔공산 국립공원까지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이 23개인데요. 그 중에 14번째로 지정된 게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입니다. 자, 이곳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이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의 중심에 있는 평화의 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지금부터 43년 전인 1981년 12월 23일에 국립공원 제14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이상 전라남도에 있는 5개 시군의 전부가 아니라 5개 시군 지역 중에서도 아름다운 곳을 발췌해 가지고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안군의, 그래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5개
시군 지역의 일부씩을 발췌해 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총 8개 지구가 있습니다. 8개 지구. 그 중에 신안군에는 비금도초도 지구와 흑산도 홍도 지구가 있고, 또 진도군에는 그 조도 지구가 있습니다. 조도 지구 안에는 관매도와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된 맹골 수도 이런 게 다 조도 지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완도에는 그 청산도, 보길도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요. 고흥 쪽에는 파령산 지구와 나로도 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나로도 지구는 바로 나로 우주센터가 있죠. 우리나라 로켓을 발사하는 곳. 그 다음에 여수시에는 거문도 백도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돌산도 지구가 있습니다. 이상 국립공원 14호로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총 5개 시군에 걸쳐 8개 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신안군에는 비금도 도초도를 합해서 비금도 도초도 지구라고, 흑산도 홍도를 합해서 흑산도 홍도 지구라고 해서 총 신안군에는 2개 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금도 도초도 지구, 제 고향 비금도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비금도에는 10개 정도의 모래사장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원평 해수욕장, 해변 길이가 한 10리 정도, 4, 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곳은 한운엄 해수욕장입니다. 한운엄 해수욕장은 하트 해변이라고 합니다. 하트 모양의 해변인데요. 그래서 그곳은 부부들, 연인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는 하트 해변인 한운엄 해수욕장을 찾게 되면 연인이나 부부 그 상대방의 심장 속에 영원히 박혀서 간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는 그 비금도의 한운엄 해수욕장, 즉 하트 해변이고요. 예전에 한 15년쯤 전에 KBS 드라마 봄의 왈츠가 그곳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봄의 왈츠가 그 한운엄 비금도의 한운엄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인 완도, 청산도에서도 촬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하 10도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굉장히 얼굴이 찢어질 것처럼 살을 내는 듯한 추위입니다. 자, 그래서 비금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중에 일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곳에서 그러한 해수욕장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곳이 원평 해수욕장과 한운엄 해수욕장입니다. 그 다음에 비금도는 이제 또 뭐가 유명하냐?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굉장히 깊은 단맛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백화점에서도 일반 시금치보다 2~3배 가격으로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유명한 게 비금도의 섬초라고 하는데요. 시금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996년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섬초라는 이름으로 1996년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비금도 시금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소금을 만드는 것,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 빛과 소금이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소금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 그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화렴이라 해가지고 바닷물을 가마솥에다가 넣고 장작을 불 때 가지고 그 바닷물을 끓이게 되면 바닷물이 증발되고 고체 덩어리가 남게 돼서 그게 이제 소금인데요. 그것은 불을 때 가지고 소금을 만든다 해서 불화자에다 소금염자 해가지고 화렴이라고 합니다. 화렴. 그런데 그것은 그 장작을
연료로 사용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반면에 생산량은 미미해 가지고 경제성, 생산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바로 화렴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천일염이라는 것은 염전에다가 바닷물을 가둬놓고 햇빛에 그 염전의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남게 되는 고체 덩어리를 수확하는 게 바로 천일염이지 않습니까? 하늘 천자, 해 일자, 소금 염자, 하늘의 태양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든다 해서 하늘천, 해일, 소금염해서 천일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일염은 과거의 화렴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천일염이 우리나라에 언제 최초에 시도됐냐?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이 언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손이 너무 시려워서 좀 바꿔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자, 천일염이 언제 처음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건 1907년에 인천광역시 주안역이라고 있죠. 인천광역시 주안 지역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3년 전인 1907년에 이미 그보다 앞선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식민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1907년에 인천의 주안 지역에서 최초로 시험적으로 천일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염전을 만들어 놓고 그 염전에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 파란불입니다. 그래서 또 뛰어가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에 건너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정말 춥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14도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송파구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청 그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인천 주안에서 1907년에 최초로 천일염을 시도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래서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식민지화가 되고 1912년에 이제 그곳에서 정식으로 인천 주안에서 정식으로 천일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조선 총독부가 그 천일염전을 독점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독점. 그래서 굉장히 통제를 했고 조선 총독부가 노동자들, 소금을 생산하는 노동자를 연부라고 하죠. 소금 연자, 산의 부자에서 연부, 그 조선의 연부들을 강제징용을 통해 가지고 데려가서 천일염전의 연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일염은 주로 북한 지역에서 많이 했습니다. 왜 남한 지역에서 안 했냐면 남한 지역은 북한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남한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습니다. 천일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염전에다 바닷물을 가둬 놓고 햇볕이 쨍쨍 쬐는,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이 쨍쨍 쬐는 그런 날이 지속이 돼야 천일염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염전에 가둬놓은 바닷물이 빨리 증발하려면 비가 와서는 안 되고 햇볕이 쨍쨍 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한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북한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서 북한 지역이 더 염전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한의 평안도 지역에서 천일염을 일제강점기 때는 주로 했었습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 또 롯데월드 타워 근처 횡단보도 여기 좀 건너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주로 조선 총독부 주도하에 천일염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자, 그때
신안군 비금도, 제 고향 오늘 비금도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비금도의 박삼만이라는 분이 박삼만이라는 분이 강제징용을 통해서 평안도에 가가지고 노역을 했습니다. 염전에 염부로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이제 고향 신안군 비금도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삼만이라는 분이 주도해 가지고 비금도에다가 염전을, 호남 지역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염전은 1907년 인천 주안에 있는 그 염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박삼만이라는 분이 일제강점기 후반에 강제징용을 통해 가지고 평안도 가가지고 염전 생활을 하면서 그 염전 소금 만드는 천일염을 만드는 기술을 터득해 와서 해방 후 1946년에 비금도에 와가지고 비금도의 수림리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염전을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자기가 평안도에서 배웠던 천일염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동네에서 몇 사람을 선발해서 박삼만 주도하에 비금도에서 호남 최초의 염전을 조성을 해 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그게 1946년인데요. 그게 신안군 비금도의 수림리라는 지역, 그곳에서 성공을 합니다. 참고로 어제 신안군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듯이 신안군에 있는 이런 섬들은 간척 사업을 통해서, 바다를 메꾸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염전이나 논들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금도에 있는 논이나 염전의 대부분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초기 때 간척 사업을 통해서 논이나 염전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금도가 면적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섬 중에 18번째로 큰 섬입니다. 상위 랭킹 1, 2, 3, 4, 5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섬 크기 랭킹 1, 2, 3, 4, 5위가 1위 제주도, 2위 거제도, 3위 진도, 4위 강화도, 5위 남해도인데요. 비금도는 18번째로 큰 섬입니다. 비금도는 둘레 길이가 해안선 길이가 6.4km, 그 다음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입니다. 여의도가 90만 평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비금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8번째로 큰 섬인데요. 자, 그래서 비금도 수림리 그쪽 지역에 간척지에다가 염전을 조성해서 1946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호남 지역 최초의 염전이라 해서 시조 염전이라고 칭합니다. 호남 지역 1호 염전인 호남 시조 염전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또 비금도의 주민들 450명 정도가 대동단결해서 염업조합을 결성했고요. 194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금도에서 염전을 이제 조성을 합니다. 1946년에 박삼만이 주도했던 것은 수림리 그 간척지에다가 시범적으로 했던 염전이었던 거고요. 그게 시조염전, 1호 염전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48년에는 이제 비금도의 그 한 지역에 이제 가산도가 있고 실항도가 있는데요. 비금도 본섬과 옆에 있던 섬인 가산도와 실항도를 간척 사업을 통해서 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대동염전을 조성합니다. 대동염전. 비금도의 가산항이 원래 가산도라는 지역인데요. 원래 가산도도 섬이고 그 옆에 실항도도 섬입니다. 그런데 그건 비금도 본섬과 떨어져 있는 섬이었는데 1948년경에 간척 사업을 통해서 비금도 본섬과 가산도, 실항도를 다 연결을 했습니다. 바닷물을 메꾸는 간척 사업, 즉 갯벌을 메꿔 가지고 염전을 조성했고, 그 당시 1948년 당시에 조성될 때 그 염전이 바로 대동염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 최대 규모의 염전이었는데
그로부터 5년 후인 1953년 6.25 한국전쟁 직후죠. 1953년에 신안군 증도에 태평염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평염전, 신안군 증도면의 태평염전이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의 염전이고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 넓이의 태평염전입니다. 자, 6.25 한국전쟁 직후에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안군 증도면에 태평염전을 1953년에 조성했고, 그게 현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면적, 여의도 면적의 2배 면적의 태평염전인데요. 그보다 5년 앞선 1948년에 조성된 비금도의 대동염전은 그 당시에는 비금도 대동염전이 가장 최대 규모였는데 5년 후인 1953년에 신안군 증도면에 태평염전이 최대 규모의 면적의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신안군 증도면은 어제 신안군의 모든 것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2007년에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곳이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죠. 1975년에 보물선이 거기에서 발견됐다고, 어제 신안 해저 유물선이 발견됐다라고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1975년도인데요. 자, 그래서 그곳을 보물섬 엘도라도라는 별명으로도 칭하기도 하는 곳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 시티로 2007년에 지정된 신안군 증도면이고, 그곳에 있는 태평염전이 현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염전으로 여의도 면적 2배 면적의 염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5년 앞선 1948년에 비금도에 조성된 대동염전은 그 당시에는 대동염전이 최대 규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신안군 비금도는 호남 최초의 염전인 시조염전이 1946년에 조성된 지역에서 천일염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량이 우리나라 전체 소금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한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된 소금량이 우리나라 전체 소금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김장철에 소금으로 배추를 간할 때 주로 우리나라 소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게 전남 신안군 생산이다 보니까 신안군 생산에 소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천일염으로 유명한 곳이 비금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영화 감독 강대진 감독님이 계십니다. 강대진 감독님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1961년에 제1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신 감독님이 강대진 감독님이신데요. 어떤 영화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셨냐면 마부라는 작품입니다. 말을 끄는 사람을 마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부라는 작품으로 1961년 제1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신 영화 감독이 강대진 감독이신데요. 그분의 고향이 비금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면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 칸, 이탈리아 베니스라는 거 아실 텐데요. 그 중에 독일 베를린 영화제 제1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1961년에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신 분이 강대진 감독님의 마부라는 작품입니다. 강대진 감독님이 비금도 출신이시고요. 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유명하신 유지태 영화배우 겸 감독님, 유지태 배우께서는 최근에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하셨는데요. 영화 배우 겸 영화 감독이신 유지태 감독님의 할아버지께서 유옥우신데요. 유자 옥자 우자 유옥우
이분이 비금도에서 5선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국회의원 5선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주로 박정희 시대에 국회의원 4번 정도 하셨고, 전두환 철권 통치하에서 민정당이 아닌 신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5번째를 하셨기 때문에 5선 의원. 민정당은 확실히 아닙니다. 민정당은 아니고 야당이었는데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야당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등 총 5번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조명의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조명이 옛날에는 제 얼굴을 다 비췄는데 지금은 조명이 조명이 좀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 가지고 장갑이 미끄러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데요. 잠실 석촌호수,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가 추워서 산책하는 분들도 거의 안 보입니다. 현재 기온 영하 10도 정도 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조심스럽게 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갑을 벗었습니다. 장갑이 계속 털장갑이다 보니까 미끌려 가지고요. 자, 보통 이렇게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한 명도. 그 정도로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산책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제가 지금 서 있는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송파구인데요. 송파구의 중심이 제가 서 있는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송파구가 인구가 66만 명,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면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만큼 추운 날씨라서 북극 한파 때문에 다들 산책을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카메라가 사람을 찍게 되면 초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얼굴을 비추면서 좀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이 원래는 이 정도에 쓰면 저 가로등이 제 얼굴을 딱 비쳤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 조명이어서 제가 산책을 하면서, 자, 롯데월드 타워는 충분히 보셨죠? 자, 정말 멋집니다. 롯데월드 타워. 자, 이 정도에서 찍겠습니다. 각도가 좀 그러긴 한데요. 자, 그래서 유지태 감독님의 할아버지인 유오구 씨께서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5선 의원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5번째 국회의원은 전두환 철권 통치하에서 1980년대 민정당인 여당이 아니라 신민당인가 그 야당은 확실합니다. 야당으로 국회의원 5번째를 했던 5선 의원 출신의 유오구 씨가 비금도 출신이시고, 그분의 손자분이 바로 유지태 영화 감독 겸 배우이십니다.
자, 그래서 비금도는 강대진 감독이라는 베를린 영화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신 1961년에 마부라는 작품으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신 강대진 감독뿐만 아니라 유지태 감독님과도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통일신라의 최치원 선생, 그 다음에 중국의 송나라 시대 서긍이라는 사신, 그 다음에 1851년에 또 우리 조선의 나주 목사와 그 다음에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간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도 신안군 비금도여서 그걸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면서 제가 여기 조명이 제 얼굴을 잘 안 비춰 가지고 좀 그런데요, 좀 위로 올라, 자, 여기에서 좀 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롯데월드타워 여기 방향도 그렇고, 자, 위치가 오늘은 좀 잘 안 좋은데요. 자,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산책을 하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인데요. 자, 산책하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로부터 딱 200년이 지난 868년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지 200주년이 됐던 서기 868년에 신라의 최치원이 12살의 나이로 당나라 유학을 갑니다. 그때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18살의 나이에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23살의 나이에는 당나라에서 황소의 반란이 이루어지죠. 그때 토황소 경문이라는 황소라는 사람의 반란을 무찌르자, 토벌하자라는 취지의 토황소 경문 아실 겁니다. 그 글을 썼습니다. 최치원 선생께서.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름을 날리셨죠. 그리고 29살의 나이로 다시 통일신라로 귀국을 해가지고 관리 벼슬 생활을 하다가 38살의 나이에 진성여왕에게, 통일신라의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올렸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40살 정도의 나이에 이제 관직을 다 내려놓고 방랑 생활을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가야산, 경남 합천의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종적을 감췄는데요. 그분이 바로 최치원 선생.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통합해서 풍류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는 신선으로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라는 명칭의 유래가 바로 최치원 선생의 호가 해운입니다. 또 고운이라는 호도 있는데요. 바다 해자 구름문자 해운, 또 외로울 고자 구름문자 고운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둘 다 최치원 선생의 호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최치원 선생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최치원 선생이 12살의 나이로 당나라 유학을 갈 때 비금도를 경유했습니다. 왜 경유했냐면 유학 가는 배에 물을,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비금도를 들렀는데 비금도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자 최치원 선생이 12살의 나이였는데 수맥을 알았는지, 그 물 길을 알았는지 비금도의 수도리의 뒷산에 봉우리를 파게 되면 물이 쏟아질 거다라고 위치를 알려줘 가지고 물을 팠더니 진짜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최치원 선생 호 고운과 우물정을 합해가지고 고운정이라고 합니다. 고운정. 어떻게 12살의 나이에 어린 소년이 신통력을 발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최치원 선생이 유불선을 통합해서 풍류도를 완성하신 분이다 보니까 신선으로 추앙받아서 그런 설화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삼국통일 로부터 200주년이 됐던 서기 868년에 비금도를 들렀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1123년 서기 1123년에 중국 송나라 사신단이 고려의 개경을 가는 길에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비금도를 들렀습니다. 그 당시에 송나라 사신단이 200여 명 됐는데요. 대표가 바로 서긍입니다. 서긍이라는 송나라 사신의 대표가 200여 명의 사신단을 이끌고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갈 때 비금도를 들러서 그곳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173년 전 1851년에 바로 그 비금도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 관리들 간의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1851년 5월 2일입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프랑스와의 첫 만남을 1866년 병인양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병인년에 일어났던 서양 세력의 소요 사건이다 해서 병인양요라고 하는데,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소요를 일으킨 게 1866년 병인양요, 미국이 소요를 일으킨 게 1871년에 신미양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866년에 병인양요를 프랑스와 우리나라 간의 첫 만남으로 알기가 쉬운데요. 그보다 15년이 앞선 1851년에 조선의 관리와 프랑스의 관리 간의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그게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851년 그때 조선의 나주 목사와 프랑스의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가 비금도에서 만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프랑스의 포경선, 고래잡이 어선을 포경선이라 하는데요. 고래잡이 어선 포경선, 프랑스 포경선이 조선 앞쪽에서 항해를 하다가 비금도로 표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29명의 프랑스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거나 무역을 하면 다 차명에 처해지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흥선대원군 시절 척화정책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표류했을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포경선이 표류를 해가지고 신안군 비금도에 표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조선에 가면은 다 차명에 처해지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감옥에 수년간 투옥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비금도에 표류했던 29명의 선원 중에 1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훔쳐 타고 갔는지 아니면 빌려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배 한 척을 타고 계속 남서쪽으로 항해해 가지고 중국 상하이까지 가서 그 당시에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사가 그 구출단을 결성해 가지고